이번에는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새로운 쟁점입니다. 어제 여야 의원들이 현장 점검까지 했지만 딱 부러지게 나온 것은 없고 오히려 불똥이 청와대로까지 튀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활비, 특수활동비죠. 과연 제대로 쓰고 있는지 따져보자라고 한 건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서 꺼내든 카드지만 글쎄요, 어디까지 갈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보죠. 누가 언제 얼마를 받았다는 영수증과 집행 내용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대검에서 낸 자료들은 이게 다 있어요. 오히려 이게 다 법무부의 있어요. 자료가 더 정확하게 그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검의 자료는 그 자료가 있기는 했지만 오히려 너무나 청별로만 돼 있는 그런 상황 자료라서 전혀 어떻게 보면 정보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예를 들어 동부검사장이 여기 형사부장으로 있을 때 며칠 날 얼마를 받았다. 자필 설명까지 다 돼 있는 자료들도 다 있었거든요. 법무부도 네? 마찬가지로 다 돼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고도 네. 없었다고 주장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네.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까 가서도. 저는 못 봤습니다. 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받아 쓴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요건 아닌 걸로 나왔다면서요. 네, 예, 추미애 장관은 전혀 받아 쓰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수사를 하지 않는 부서,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 있는 검찰국에 있는 검사들, 예. 대검에 있는 검사들, 여기는 특수수사 활동을 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가 그 기관별로 배정이 다 지급됐다는 것은 특활비의 목적과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깎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네, 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자체를 전부 저희가 그 본 것은 아니라서 네. 예, 좀 뭐라고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그 이번에 그 특활비 검증이 이루어진 것이 지난 목요일 그 추미애 장관의 이제 법사위에서 발언,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안 내려주고 있어서 그 수사팀이 애를 먹고 있다. 윤 총장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 네, 이런 두 가지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요. 네. 이 부분은 그 사실 무근이다. 이런 점을 파악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활비 검증은 아마 뭐 그게 유례 없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법사위에서 그런 정도의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실 파악을 하고 했어야죠.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어제 현장 점검을 하고 나서도 여야 의원들 간에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 보셨는데요. 먼저 검사 출신 김경진 의원한테 궁금한 걸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활비,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대검으로 와가지고요. 예. 대검에서 이제 아마 대검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예. 검사 숫자라든지 또는 뭐 업무 수사 입건이나 인지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서 대검에서 이제 일선 검찰청으로 배분을 하고요. 예. 또 대검의 참모들 있지 않습니까? 형사부장, 또 반부패 수사부장, 뭐 등등의 대검의 부장들이 또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검사장들이거든요. 보면. 예. 그리고 그분 한 분 한 분이 전국의 검찰청에는 사실은 검찰총장을 대신해서 그 기능적인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또 특활비가 이렇게 부서별로 나눠서 지급이 됩니다.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런 거죠. 뭐 가령 사람 잡으려면 저녁에 잠복근무 하지 않습니까? 보면. 예. 근데 잠복근무하고 새벽에 뭐 목욕할 수도 있고 예. 또 심지어는 이제 누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이 사람을 잡아올 때 또는 범죄 정보를 수집할 때 조금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정보를 이렇게 돈으로 사는 경우들이 있고 예.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돈이 필요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산으로 다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비용인 거죠. 정확히 그런 구체적인 항목을 다 넣어서 예산을 짜면 좋은데 예. 그런 항목이라고 짜서 예산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 이제 뚝 잘라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써라라고 해서 주는 거죠, 보면.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처리합니까? 원래는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최근에 여러 번 지금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언론에서 지금 저게 쌈짓돈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몇 년 전에 모 유력 정치인께서 아들 유학비도
이렇게 예. 썼다 뭐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예. 그때부터 아니 이게 국민 세금으로 쓰는 돈인데 아들 유학비 사적으로 쓰면 되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예. 최소한 누구에게 얼마가 갔다. 이거 조금 꼼꼼하게 아마 기재하는 운영하는 기관 같은 경우는 대략의 것을 내부적이라도 아마 적어놓긴 할 겁니다. 예. 보면 어떤 명목, 어떤 수사나 어떤 공작과 관련해서 이게 나갔다 이걸 적어놓긴 할 겁니다. 이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된 것은 이제 이런 거죠. 추미애 장관이 여러 가지 지금 윤석열 총장의 하는 일을 봤을 때 좀 정치적인 행보가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혹시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자신의 검찰 내부라든지 이런 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좀 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 또 하나는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골고루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과 사이가 안 좋은 서울중앙지검에는 별로 안 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어제 현장 검증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 갔어요. 그러면 뭘 가지고 확인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검에서는 아마 대검 차장이 나왔다는 것 같고요.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차관하고 검찰국장이 나와서 자기네들이 정리한 자료를 제시를 했다는 것 같고요. 최소한 어느 검찰청의 어느 검사장이 요걸 수령했다라고 하는 수령증 정도를 제시를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몇 년도에 가령 뭐 대전지검이면은 이렇게 몇 월 달에 얼마, 중앙지검에는 1월 달에 얼마, 2월 달에 얼마 이렇게 지급했다고 하는 요 통계표 같은 것을 아마 제시를 했다는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언론에 이렇게 기사로 나온 것을 가지고 보면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대략 대검찰청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에 16에서 한 18% 정도가 매년 이제 그 비율적으로 나갔는데 예. 올 10월까지는 지금 14.4%가 나갔대요. 줄긴 줄었군요. 근데 11월, 12월 두 달이 있으니까 결국은 11월, 12월 하면은 대략 한 16% 정도 뭐 얼추 맞춰질 전년도하고 비슷한다는 것 같고 그게 뭐 대전지검장이 지금 윤석열 총장의 측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대전지검 같은 경우 꾸준히 그냥 대검 전체의 특수활동비 한 3% 정도가 나갔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추 장관께서 그 말씀하시는 뭐 중앙지검은 안 나가고 예. 뭐 본인 측근 검사장이 있는 데는 많이 나가고 그 부분은 조금 좀 근거가 없는 사실과는 말씀, 좀 다른 것 뭐 같다.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긴 예. 해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처음에는 법무부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법무부에도 몇 억이 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대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가 원래 예. 그렇게 목을 달기가 어려운 항목들을 이제 쓰라고 한 돈인데 그 중에 일부가 아마 법무부 검찰국에서 지금 썼다는 것 같고요. 법무부 검찰국에서 대검의 특수활동비 한 80억 중에 한 10억 가까이를 이제 썼다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추미애 장관 들어와서는 그 부분을 추 장관께서 직접 쓴 건 아닌데 아마 전임 장관이나 전전임 법무부 장관께서는 그 법무부 검찰국으로 이게 백턴한 돈을 쓰는 흔적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공교롭게도 과거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 국정원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서 가져다 쓴 게 지금 특검이 그게 국고손실죄나 아니면 횡령죄로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야당 국민의힘 쪽의 의원들은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전임이나 전전임 법무부 장관들은 이게 뭐 형사소추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데 예. 글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가져다 쓴 거하고 요구하고 어떤 사례의 구체적인 유사성은 저도 어디까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무슨 전임 법무부 장관이나 전전임 법무부 장관도 이걸 사적으로 쓰신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 큰 틀에서 법무부도 이게 정확히 예산 항목으로 메꾸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집행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법무부 차관께서도 그 부분은 조금 좀 예산 이론상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특정 업무 경비로 좀 전환해서 신청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박은석 의원, 이제 뭐 검찰 쪽에서 시작이 됐지만 어찌됐든 검찰 부분 이제 정리가 될 거고 오히려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보자 이런 상황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박수현 전 의원 얘기를 들어봤더니 문희상 의장 때는 아예 특수활동비 없애버렸다면서요, 국회에서. 그래서 국회의원들 외국에 나갈 때 조금씩 주던 것도 못 주고 그랬다고 하던데 아예 그러면 특수활동비 다 없애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20대 국회 때 의장실에 그 배정됐던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상임위원장이나 이렇게 상임위에 배정됐던 특수활동비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고 노회찬 의원이 잠깐 이제 원내대표를 맡았던 적이 있는데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그때 그 특활비를 모았다가 반납하면서 그게 이제 이슈화가 돼가지고 국회에서 사실상 폐지가 됐고 과거에 비하면은 뭐 의장한테 배정됐던 특수활동비도 규모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사실상 뭐 의원들의 외유나 이럴 때 이제 의장이 용돈처럼 이렇게 주고 했던 그런 관행도 다 없어진 상황이고요. 저는 차제에 이게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감사원이 감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감사원의 지침에 보면 이게 집행 내역을 이제는 남기도록 돼 있습니다. 영수증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집행 내역을 필요하면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마치 그게 비공개가 원칙인 것처럼 지금 잘못 적용을 하고 있어요. 비공개를 하는 경우는 기밀성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비공개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밀성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활동비는 관행처럼 모두 다 공개하지 않고 국회 예결산 심의 때도 심지어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 예산의 지극히 좀 예외적인 부분이고 또 과거에 국정농단 시절에 국정원 특활비 유용 혹은 뭐 상납 이 논란으로 봤을 때 어두운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좀 투명성 있게 개선이 될 필요가 있고 이제는 가이드라인을 좀 분명하게 만들어서 기밀 업무와 관계없는 부처에서 특활비를 쓰거나 이런 것들은 좀 없애야 된다. 봅니다. 양문석 기자님, 특활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일단 업무 추진비하고 특활비하고를 좀 구분을 해야 다르죠. 되고 그리고 그 대부분 장관들 중에 예.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호텔에서 세미나를 하거나 호텔에서 조찬이나 만찬이나 오찬을 하는 경우 예. 그 장관의 업무 추진비를 가지고 그 호텔에서 그 이 주인 행세를 못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서 그 부서별로 있던 돈들을 그 땡겨서 돈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사실상 그 부처 내에서 만들어지는 비자금 또는 그 특활비 정도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특활비를 그 이 책정을 해주는 데가 이제 뭐 법무부나 국정원 같은 데가 이제 그 특활비가 이제 책정이 되는 부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 그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관이 조직과 그 다음에 실질 새로운 그 뭐 자문위원회나 자문기구를 만들 때 그 이미 책정되지 않은 새로운 예산들이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돈들이 대부분 법무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었던 부처에서는 그렇게 그 풀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활비라는 게 예산에 있어서 기타 항목으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항목으로 잡아도 그건 특활비고 그럼 결국은 특활비는 있어야 되는데 특활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럼 영수증 처리를 하든지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하든지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지 특활비 존재 자체를 그 존폐 여부를 놓고 논의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특활비를 대폭 축소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사실상 청와대 내부 살림이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비서관들이 밖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푸념 삼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기자 한 명을 만나도 자기 돈으로 써야 될 정도로 이 청와대 살림이 그 궁핍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실제 좀 더 많은 기자들을 만나서 제대로의 정책들을 알리고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또 뭐 소통하고 하는 부분이면 일정한 그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예산 항목이 안 잡히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정리를 하면 특활비는 필요하다. 이 예산을 처리하는 방법들은 이제 좀 더 투명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정도를 알겠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보시기에 이 특활비 논란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죠. 사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른바 이 검증을 통해서 제도 개선이나 관행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문제 자체가 거론되게 한 시점이 이게 사실 정치적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갖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었죠. 여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고 추미애 장관이 이에 맞장구 침으로써 자기도 그런 풍문을 들은 적이 있다는 식의 답변하면서 이게 갑자기 정부의 이슈가 돼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호랑이 등에 올라타 버렸어요. 국민들이 특활비에 대한 존재와 그다음에 이것이 사용처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 써야 되는 그런 이제 그 말하자면 현실에 봉착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지점에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이것을 결과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그러니까 국회는 국회대로 예산 심사 항목에서 제대로 이걸 걸러내야 될 것이고 또 각 부처는
사용처의 의도에 맞게, 그러니까 원래 목적에 맞게 이것이 제대로 사용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기록으로 남고 그다음에 비공개가 아니라 국민이 언제든 원하고 궁금하면 공개가 될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이런 이제 투명한 돈.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이거는 누구나 써도 될 수 있는 눈먼 돈의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국민들이 정말 이게 특수한 활동비.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이 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돈이 쓰여지는 그런 적절성들에 대한 동의를 이제는 해야 되는 지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 어떤 그 이슈를 환기시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 어쨌든 뭐 유의미한 결론이 좀 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활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김경진 의원 의견까지 들어볼까요? 저는 필요한 돈은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같고요. 특활비가 많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렇게 전체에서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보면. 그리고 저 부분 중에 가령 이제 밝히기 어려운 비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기재해 놓고 감사원이나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비공개를 전제로 상시 열람이 가능한 요 정도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예, 아무튼 예. 어두운 곳에서 쓸 수는 있지만 어둡게 써서는 안 되는 돈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 뭐 때문입니까? 바로 윤석열 총장 때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여튼 짚어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 이슈 짚어봅니다. 윤석열 총장 지금 자신을 향해서 옥죄어오는 여러 압박에도 불구하고 할 말은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국민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윤 총장의 이런 모습을 정치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 힘을 빗대서 검찰의 힘 당대표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퇴를 결정해야 된다 압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녹취 들어볼까요? 검찰이 국민의 검찰을 이야기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과 자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은 불편해합니다.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 소속기관으로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을 평가할 권한이 없습니다.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 분립의 경계를 넘어서 입법부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추미애 간 싸움은 우리가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 싸움은. 윤석열이 뭐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비판을 하겠죠. 근데 뭐 문제가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금 정권에 반대하던 사람들은 다 힘을 합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윤 총장이 입당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지금 언급할 건 아니고 괜히 우리 편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주장을 하되. 자, 양문석 기사장,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빌미를 제공한 셈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정치 안 한다 확실하게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도 그 선상에서 이해가 될 텐데 그 부분을 흐려놓으니까 지금 올성 1호기 강제 수사 착수한 것도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다 정치적으로 여당은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뭐 이 앞에 그러니까 이번 국정감사 이전에도 자유민주주의 수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상당히 이 보수 우파들의 슬로건을 그 언급하고 해서 정치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작년 이전에는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내 이름을 올리지 말라고 한 이후에 그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 그러면서 지지율이 계속 이 측정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투어가 코로나19 이후에 이 산하기관들을 찾아보는 것인가 안 그러면 이례적인 정치 행보인가 이러한 그 행보 자체가 이제 또 그 정치적 시각으로 읽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있다. 그러면 시선의 차이인 거죠. 실무적 그 검찰총장으로서의 일상적 실무 활동
함부로 그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저것들은 전형적으로 일련의 발언들과 맥을 같이 하면서 정치 행위로 그 보는 시각도 있고 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불신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러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치를 안 하겠다가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한교안 전 총리가 총리 시절에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행보를 발언과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원석 의원께서도 윤석열 총장 정치적인 행보라고 보입니까?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이 배제되고 또 국정감사 이후로 그 이전에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나 행보와 그 이후의 메시지와 행보가 뚜렷하게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메시지나 행보는 충분히 그렇게 볼만한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연일 뉴스의 메인을 장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통상의 검찰총장의 직무 같으면 정치적 부담을 느꼈을 텐데 오히려 정치적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그런 행보를 더 가속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여당에서 이렇게 이 과민 반응을 하는 이유도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그 월성 1호기 수사 같은 경우에는 단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걸 넘어서서 청와대가 그걸 지시하지 않았느냐라는 수사로 오지 않겠냐라는 점에서 굉장한 경계심을 갖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결국에는 대선 주자로서 몸집 키우기를 계속 해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면에서 더 이상 이거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피곤한 거죠. 연일 이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충돌하면서 법무부 검찰 행정 전체가 지금 정치로 뒤덮여 있는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이 상황을 계속 이렇게 방치해 두는 것은 저는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여당의 이런 비판과 함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요즘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쓴소리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스스로 퇴임을 적은 했죠. 있죠. 오히려 임기를 채운 분들이 더 소수고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사임한 분들이 더 많은데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임명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도 눈 감아주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일부에서 살아있는 권력만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의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죠.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검찰총장은 그것이 마지막 자리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음을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중립성, 공정성은 흔들리기 쉽죠. 예, 김경진 의원, 박상기 장관 말 일리가 있죠. 저는 박 장관님 말씀도 좀 어폐가 있어요. 아니 검찰총장이 정치하는 것,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 검찰총장이 정치를 한다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죠. 예. 근데 진천 가서 부장검사들에게 강의를 하는 거, 또 차장검사들에게 강의하는 거 아마 추 장관님 안 가시나요? 저 있을 때는 총장 장관이 신임 검사, 신임 부장검사, 신임 차장검사, 검사장 연찬에 매번 시간을 달리해서 와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오히려 안 오면 그게 검찰 조직 내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뭔 일 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할 상황이고 아까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전국을 순회하듯이 돌아다니면서 정치 행보를 한다고 하는데 유세하는 것 같다고. 네. 검찰총장이 2년 임기 동안에 전국의 모든 지검단이 한 번씩은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윤석열 총장은 아마 불편해서 그런지 지금 부산, 광주하고 대전이 세 번째인데 대전하고 지금 더도 못 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박상기 장관께서 살아있는 권력만 감시한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실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에 적폐청산 수사한다고 이미 죽어버린 박근혜 정권의 뒤치다거리를 1년 반 동안 무진장했잖아요, 보면. 그때 당시에 지금 현 정부에서도 머리를 싸매고 있는 이 한일 관계 어떻게 보면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심지어 양승태 대법원까지 기소를 했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 할 때까지는 현 정권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대단히 합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조국 장관 지명 이후에 거기서 역사의 우연과 아이러니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까지 한 3달 동안, 3달 정도 빈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언론에서 조국 일가에 대한 검증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내용들이 수없이 많이 언론에 나왔고, 그 중에서 상당히 구체성 있는 내용이 나오니까 당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아마 검사였어도 저 수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현재 민주당이나 현 집권층에서는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부터 여기는 우리 정권하고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어그러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추미애 대 윤석열 무슨 법무부 장관 대 검찰총장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현재의 집권층 대 검찰총장의 문제로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 대단히 지금 불행한 상황이 지속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 처한 입장에서 김경진 의원보다 그 입장을 더 잘 변호해 준 패널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착각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라고 표현을 하면 아니, 착각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이제 당시에 뉴스와이드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권 전체가 윤석열 그 총장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할 때 한 번도 공수처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적도 없고 동의한다고 한 적도 없다. 상당히 위험하다. 정부와의 갈등을 겪을 위험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뉴스와이드 저녁 방송 시절에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총장 이전에 중앙지검장 때부터 해가지고 한 번도 검찰 개혁에 있어서의 그 제도적 시스템의 변경, 그리고 검찰권의 축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누가 윤석열을 대통령께 추천했나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여권 내부에서도 많이 회자됐던 내용이고 해서 문제를 사적이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그 접근을 해서 분석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제 방금 우리 그 김 전 의원처럼 기본적인 정책과 제도 속에서 접근했었을 때 그 갈등의 요인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수처나 검찰권의 그 축소와 제한, 이 부분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반발이 현재의 상황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수영 평론 관심사로 바로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지금 일단 여당과 윤석열 총장 완전히 이제 정말 마음은 다 끝까지 갈라선 것 같고, 지금 여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면 윤석열 총장이 물러날 거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하는 행보가 윤석열 총장이 자기 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역 없는 수사가 결국은 공정한 거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윤석열 총장이 자주 쓰는 단어를 분석해 보니까 공정과 국민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유세하듯 다닌다지만 사실 이게 딱 공식 행사거든요. 29일 대전지검 고검 방문 때는 역지사지하는 게 검찰의 목표다 얘기했고, 3일 초임 부장검사의 모임에서는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가 저지르는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 어저께 9일 날이죠. 차장검사에서는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 돼야 한다. 이것은 원칙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선과 메시지를 두고 정치권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 윤 총장이 이야기하는 포인트를 놓고 보면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통제받는 검찰이 돼야 한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검찰 개혁의 목표가 국민으로부터 통제받는 권력이고, 그다음에 공정하게 인권을 중시하고 절차를 중시하는 검찰이 돼야 한다. 윤 총장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윤 총장은 계속 이런 식의 행동을,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계속 보낼 거로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지금 본인이 모임을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단계를 밟아서 하는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 논란을 여당이, 그리고 어쨌든 여당을 포함한 정치권이 이걸 굉장히 약간 하태경 말처럼 국민의힘 뭐 할 게 없어요라고 이제 자조적인 표현도 쓰는데, 이 문제를 자꾸 정치권이 자꾸만 불씨를 키워갈수록 통제불능의 블랙홀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그 좀 경계선을 가지는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경진 의원 말씀 쭉 들어보면 윤석열 총장 가야 할 곳 가고 있고 해야 할 말 하는 건데, 오히려 여당이 너무 좀 의식하는 것 같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메시지 전문가 최수영 평론가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정치적인 냄새가 전혀 안 납니까? 저는 현재까지는 예. 그러니까 윤 총장이 어떤 다음 스텝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조직을 수호하고 더 이상 검찰을 정치권이 외풍처럼 흔들지 말아달라.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저는 어쨌든 검찰총장이 이후에 정치를 한다. 그건 저는 비판의 소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더 봐야 되겠군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던진 신당론이 야권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검토해볼 만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 관심 없다, 의미를 부여할 만하지도 않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는 것, 국민의당이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게 맞는 방법이라고 보세요?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큰 자연에도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 있고 한데 이게 103석에 지금 제1야당하고 3석에 이제 국민의 당이 있는데 예, 그걸 합치는 방법이 1대1은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 논의가 있을 수도 없고요. 그거는 안 되는데 어쨌거나 혁신과 새로운 방식으로 힘을 합치는 방안들이 이제 그게 예술입니다.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점으로 보면 내년 4월에 이제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가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큰 틀에서 보면 이 정당 간 통합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후보 간 통합이라도 좀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좀 더 큰 보폭을 해서 야권의 대통합을 위한 그림을 그려야 된다. 가령 이제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 후보를 우리가 정할 때 안철수 후보 같은 사람도 저는 좋은 인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열려있다. 큰 틀의 빅텐트 안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좋은 그 인재다. 정권 교체가 되는데 저는 어떤 역할이든지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귀국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생각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는 건 서울시장 출마도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해 어떤 역할이든지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신당 창당 관련해서 언급을 하시고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과도 교류가 있다. 내가 어저께 그 얘기는 충분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당이 어느 한 정치인이 밖에서 무슨 소리 한다고 거기에 그냥 휩쓸리거나 그럴 정당이 아니라는 걸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일부 의원들이 안철수 얘기에 대해서 무슨 동조를 하느냐 아니냐 나는 그건 관심이 없어요. 양문석 이사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전망을 하기 전에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 원장하고 장재현 의원의 페이스북 논쟁이 재밌는데요.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 원장이 이렇게 합니다. 9년 동안에 정당을 4번이나 창당을 했고 또 5번째 하려고 하냐. 이제 좀 그만해라. 이렇게 이제 던지니까 장재현 의원이 4년 만에 4번이니까 9년 만에 5번은 많지 않은 것 아니냐. 저 논란을 보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쭉 안철수 대표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변해 왔는지 진보 영역에서 보수 영역으로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국민의힘 자체가 극우적 보수 성향에서 상당 부분 정상화되는 중도적 보수 성향으로 변신할 수 있는 기회는 된다. 그런데 3석짜리 대표가 103석짜리하고 합당하자. 예전에 한번 재미를 봤었죠.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공동 대표 시절에 그때 한번 재미를 봤었죠. 그 재미를 또 한번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저는 박원석 의원요. 결국에는 안철수 대표 관점에서의 판흔들기에 나선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 원인 제공은 저는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탄핵과 연거푸 이제 선거 패배, 연속된 선거 패배, 그리고 비대위까지 들어섰는데 여전히 전열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당장 내년 4월에 보궐선거에 당선을 좀 도모해 볼 수 있는 유력한 후보도 나타나지 않고
대선 주자들의 경쟁력도 다 그만한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로서는 여전히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가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걸 근거로 한번 판을 흔들어 보겠다. 이제 이런 그 생각에서 신당 창당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앞서 이제 양문석 기자님도 얘기하셨듯이 전력 차이가 너무 커요. 예전의 안철수 대표의 위상이나 그런 입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런 전력의 열쇠를 딛고 본인의 의도대로 판을 흔들 수 있을지 제가 보기에도 조금 좀 비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103석 대 3석, 당으로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닌가요? 김경진 의원, 이제 안철수 대표라고 하는 그 인물을 놓고 안철수 대표가 야권으로 들어와서 뭔가 좀 후보군을 넓혀주면 야권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계산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동의하는 거죠.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예. 이제 문제는 그러면 안 대표가 사실은 본인의 어떤 가치라든지 본인의 지분이라든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에 주장이 없으면 훨씬 깔끔할 터인데 저렇게 이제 두 당을 깨버리고 새로운 당을 창당하자라고 읽히는 저 주장을 한다면 실은 이제 본인의 지분을 강하게 주장한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김종인 대표나 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냥 이렇게 쳐버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 제안이 결과적으로는 본인에게 조금 실책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읽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 갈까요? 각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각자 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각자 가면 야권이 연대가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여론조사 지표를 보고 있으면 정당 지지율로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대체적으로 높거든요, 보면. 근데 서울시장에 어느 정당 출신 후보자를 뽑겠냐고 물어보면 의외로 국민의힘 쪽을 선호하는 그 수치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그런가요? 일부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 견제 심리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조금 기대를 두고 있는 것 같고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뭔가 이제 이렇게 다음을 도모해 보려면 사실은 모든 것을 그냥 다 버리고 담백한 마음으로 하시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거 아닌가 그렇게 읽힙니다. 최수영 평론가, 엄밀히 말하면 안철수 대표가 신당 만들자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표현으로는 새로운 플랫폼을 하나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런 제안을 한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간단합니다. 만일 서울시장이라는 보궐선거란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대선까지 무난한 상태에서 정치 환경이 무난한 상태에서 가면 안철수 대표는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가 없이 오히려 그냥 거론만 대다가 말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 판이 변수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에너지를 조금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해갖고 장마당에 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대표는 이거를 극대화시켜서 자기 쪽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확대시킬 그런 의향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는데 이제 국민의힘의 가장 취약한 고리가 이제 개혁, 미래, 국민 뭐 이런 단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혁신 플랫폼을 이야기하면서 한 얘기가 개혁연대 해야 한다, 미래연대 해야 한다, 국민연대 해야 한다. 안철수 대표의 저는 노리는 바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런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동조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김 의원님 말한 대로 지금 수도권에서는 견제 심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건 좀 추세가 있어서 저는 꼭 다음 선거가 여당 대 야당의 이런 당대당의 구도보다는 어떤 형태든 제3의 지대까지 포함해서 당대당의 형태가 아닌 삶으로도 저는 갈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남은 변수는 안철수 대표가 그 공간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전 승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한 가지만 좀 우리가 좀 지적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혁신 플랫폼이라는 게 집결지잖아요. 그런데 이 혁신 플랫폼이라는 단어에 현혹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앞에까지 우리가 썼던 빅텐트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었잖아요. 야권의 빅텐트를 만들어서 여권과 대응해야 된다. 뭐 이런 빅텐트 개념을 살짝 바꾸면 혁신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안철수 대표가 그 언어적 유희를 계속 즐기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들도 들어요. 그래요. 뭐 영어 쓰고 어렵게 하면은 좀 그렇게 보이고 시어머니 아파트 잘 못 찾아오고 새로운 것 같고. 네. 예, 국내 이슈 살펴봤고요. 미국 대선 상황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끝난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물러나지 않고 있는 트럼프가 과연 무슨 일을 할까 하는 점입니다. 갑자기 국방부 장관을 경질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주요 강요인데요. 지금 70일 남았는데 장관을 왜 바꿨을까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리스크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관련된 녹취를 듣고 살펴보겠습니다. If you have nothing to hide with these mail-in ballots, you allow inspection. I mean, this is common knowledge, common practice in the examination of absentee ballots, which happens all the time. All liars stole this election. Funneled all the ballots through, all the voting through mail-in, where they control that process better and they can manipulate it. It's a better chance for fraudulent activity. Relief, there's some hope coming, hopefully. God, yes, I prayed for this. All the time. It's not even that I hate that man, I just don't like his tactics. He just divides everybody. He brings the race. I suspect they're going to try to steal North Carolina next in Fulton County, Georgia. We believe these people are thieves. More and more people in my party are accepting the results, and a number of people also did congratulate the president-elect, and hopefully the president's team will do the right thing in the end. Change the nature of President Trump in these last days, apparently, of his presidency. He is who he is, but don't expect him to go quietly in the night. That's not how he operates. 예, 밋 롬니 상원 의원이야 원래 트럼프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 공화당에서도 조금씩 손절이라고 하죠. 이제 트럼프 좀 거리두기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문석 이사장, 왜 국방부 장관을 바꿨을까요? 제가 언뜻 이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야 될 시점에 물러나지 않을 때 연방군이 이 백악관을 장악을 해서 정돈을 한다라는 끌어내는 거죠.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총반격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결정적으로 세 개가 지금 날아갔잖아요. 하나는 자신의 행정부 중에 국방부 장관이 하나가 날아갔고, 그다음에 공화당에서 계속 이탈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까지 4년 내내 자신을 향해서 쳐다봐왔던 폭스 TV가 어제 오늘 기자회견 과정에서 백악관 대변인 기자회견 과정에서 방송을 끊어버렸잖아요. 언론이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공화당이 떨어져 나가고 자기 행정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서 오는 감정적인 불편함들을 이 해임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연방군을 여전히 장악을 함으로써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한번 독특하게 한번 쳐다보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 사실 예스퍼 장관이 그동안에 지나치게 트럼프 대통령 말 잘 듣는다고 그래서 예스퍼라고 놀림도 당하고 그랬어요. 근데 물러나면서 나 다음에는 더한 예스맨이 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자르는 이유가 뭘까요? 에스퍼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결정적 균열이 일어난 게 지난 6월에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시위를 군을 동원해서 진압하라라는 명령에 불복했죠. 그렇게는 못하겠다. 에스퍼 장관도 그때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언론들이나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미 사의를 표했고, 그러나 대선 앞두고서 국방부 장관을 바꿨을 때 그게 이제 정치적 구설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선 끝나고 자연스럽게 교체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낙선한 대통령이 아직 임기 중에 있긴 하지만 다른 자리도 아닌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을 바꾼다는 건 좀 이례적이고 상식적이는 않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11주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 11주가 위험한 11주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임기 막판에 인사권을 무리하게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나 가족에 대해서 이른바 셀프 사면이라고 하는 헌법적 논란이 따르는 그런 사면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미국 역사상 볼 수 없었던 그런 행위를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11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경진 의원, 아무튼 이렇게 순순히 물러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이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공화당이라고 하는 정당 자체가 2년 후에 또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 또 선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4년 후에 대선을 봐야 되니까 저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를 기대할 수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공화당 지도부가 지금은 침묵을 하고 있고 각각의 이제 상원 의원들이나 주지사들이 개별적으로 의사를 피력하고 있지만 너무 도저히 상식을 누가 봐도 넘어간다 싶으면 공화당 지도부가 오히려 결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가 저렇게 버티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첫째는 본인의 독특한 정신세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살아온 게 소송을 통해서 평생 사업을 일궈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소송 과정이라든지 또는 이런 불복의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을 극대화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예. 또는 본인 스스로가 또 미래에 대한 뭐 앞으로 4년 후에 벌써 출마한다 이런 얘기 흘러나온 예. 걸 보면 어쨌든 망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독특한 어떤 그런 미래와 자신의 어떤 삶을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긴 최수영 평론가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화이자가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 아주 백신에 그 매달렸는데 딱 끝나고 나서 발표한 걸 보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표현한 그 가디언지 표현이 저는 한마디로 가장 압축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도자기 가게에 망치 들고 들어온 악동이다. 라고 지금 72일을 표현했더라고요. 남은 72일을 가디언지는 도자기 가게에 망치를 들고 들어온 악동이다. 그러니까 예. 이게 참 엄청난 지금 리스크와 요인이 있고 언제 뭐가 깨질지 모른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알밖에 인사할 수도 있다 아니면은 그야말로 또 뭐 해고 목리를 또 부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퍼 장관도 지금 일종의 해고 목리 같은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어떤 트럼프가 보여줬던 극단주의에서 탈피해가지고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좀 균형 잡힌 미국, 합리적인 미국을 원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백신 개발처럼 그 정말 선거의 영향을 최대한 극소화시키는 차원에서 예. 그 바이든의 당선을 바라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는 그 재선에 도전하는 대통령의 낙선이 현실화된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문석 이사장, 저 와중에 이틀 연속 골프장 가는 거 보면 참 독특한 정신세계는 맞아요. 그 정말 독특한 정신세계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인터넷 용어로 관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관종. 예. 관심을 받고 싶다는 이런데 이러한 것들도 아주 강한 것 같고 그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물어 뜯어봐라. 나는 내 길 간다. 예. 이러한 그 부분들 있고, 정신세계 아주 멘탈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김경준은 아까 비즈니스맨 얘기하셨는데 독특한 정신세계지만 모든 걸 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면 할 거고 도움이 안 된다면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늦게라도 승복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대통령이 됐던 것은 미국 국민들 중에 지금도 이번에 정말 역사상 최다 득표 낙선자 아니겠습니까? 이 최다 득표를 했을 정도의 낙선자라면 국민들 중에 현재 이런 부분이 갈망하고 있다. 그런 점을 지금 정확하게 읽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제 질서 재편하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 미국에게 필요한 중국과 어떤 무역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 국가 자체로 보면 대단한 어떻게 보면은 이 보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성격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저 성격이기 때문에 필요한 미국 내의 질서를 재조정했지만 또 저 성격이기 때문에 다 불안해하고 있고 저 성격이기 때문에 빨리 나갔으면 하고 그러는 거죠, 뭐. 박원석 의원 해피엔딩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본인이 만약 저렇게 계속 막무가내로 선거 결과에 불복한다면 해피엔딩이 될 수 없겠죠.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뭐 이방카 영부인인 이방카 영부인인 멜라니아부터 딸인 이방카 뭐 사위 가족들마저도 아름다운 퇴장을 설득을 하고 있다는데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트럼프를 두고서 흔히 장사꾼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본인을 그렇게 지칭해 왔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득실 판단이 서면 저는 뭐 그 최악의 순간까지 가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 물러나는 그런 장면을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계산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며칠 전에 다시 구속되면서 나를 구속시켜도 진실은 가두지 못한다고 하면서 평생을 자신의 무죄를 구체적인 증거 없이 언어로 상징으로 표현하고 가잖아요. 트럼프 또한 자신은 불복한다, 사기 선거였다를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의 평생의 논거를 만들어가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MB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궁금해하는 시청자들도 많이 자, 있습니다. 양쪽 다 장사꾼 출신들이고요. 알겠습니다. 스타일이 아주 비슷해요. 오늘의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네.